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리를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는 7, 8월 기출 동영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공부에 대해서 공부법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강의 전체적인 거는 뭐 기본사항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라든지 기출 분석, 그 다음에 분석의 중요성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그 수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수업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께 이제 시험적인 예를 들어보면 시험에는 좀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과목별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께 많이 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게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스포츠로 설명드리면 100m랑 마라톤이 있고 멀리뛰기 투포환이 있는데 이거는 차이는 뭐죠? 100m 마라톤은 빨리만 가면 되죠. 그리고 멀리뛰기 투포환은 멀리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기준이. 그리고 100m랑 마라톤도 달라요. 뭐냐면 100m는 전속력으로 뛰어야 되는데 마라톤 여러분 혹시 뛸 때 그거 보셨나요? 출발선에서 자세를 잡고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뛰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가 장점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페이스를 유지해서 좀 시험이라는 게 마라톤과 조금 비슷한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더라도 공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뭐 역학이라든지 전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면에서 내가 약한지 그런 특성을 좀 잘 파악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시험은 내가 계획을 쭉 세워가지고 그거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 해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기간이 길어 보이는데 시험이 한두 달 닥치잖아요. 그러면 오버페이스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급하거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300하고 1500을 제가 적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300 같은 경우는 저를 7, 8월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제공될 수 있는 평균적인 그 문항이고요. 1500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하루에 10문제씩 안 빠지고 여러분께서 봤을 때 그 문항수예요. 그런데 1500을 그러면 보는 건 쉽죠.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루 또는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어떤 날은 컨디션 너무 안 좋아하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문항수를 좀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다음 일주일에 내가 비는 시간에 더 많이 풀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획표 작성하는 게. 왜냐면 오버페이스를 안 나요. 내가 이 정도 해왔고 이번 달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달에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나중에 그럼 닥쳤을 때 다급하지가 않아요. 그 심리적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전인데 많은 학생들이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못하지? 실전에 좀 약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는 거랑 푸는 거랑 치는 거랑 달라요. 보는 거는 지식적인 거예요. 너 이거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 본 것 같아. 그거랑 너 풀 수 있어? 이거랑 좀 달라요. 푼다라는 거는 근데 뭐냐면 실수를 하더라도 뭐 시간 제약이 없이 그냥 풀었어 아니면 못 풀었어 이거의 차이인데 친다라는 거는 시험을 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제한된 시간에 정확하게 출제자 요구하는 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에 왜 그러냐면 또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인생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연습이 없어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독서실 혼자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치는 거랑 잠실주 경기장 3만 명 앞에서 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뭐냐면 사람 정신이라는 거는 집중을 하게 돼 있는데 주위의 영향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본 공간에 정말 인생을 보고 하는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실제 100%의 실력이 100%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 150% 이거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 중에 정말 쉬운 거는 반복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감 좀 올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본 거랑 푼 거랑 치는 거랑 좀 다르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저랑 공부하면서 많이
언급 드릴게요. 자, 이제 좀 시험 강의적인 걸로 오면은 수강 대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심화 이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하셔더라도 뭐 자세히 보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분도 많을 텐데 강의적인 면에서는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표로 삼는 건 뭐냐면 저는 이 과목이 뭐가 중요하고 어느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이 뭐냐 그리고 제가 추구한 거 한 거 더 나와서 실전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많이 막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거의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알거든요. AP 그 다음에 뭐 SAT, GRE 그 다음에 IIT 문제 그 다음에 뭐 국내외 대학 뭐 문제라든지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저는 문제 딱 보면은 이게 어느 파트 뭐 MD, 피트, 각색을 이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3만 문제 드려도 여러분 해결 못해요. 물리적 제한 시간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드리고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 좀 포커싱을 맞춘다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기출 동영 강의인데 풀이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해서 드릴 거고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다음에 설명 같은 거 기본적인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역학이라든지 다룰 때 그거 뭐 전작이라든지 이런 거 쭉 다룰 때 그 가이드라인은 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이거의 필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로 좀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카페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필명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 좀 뭐 풀다가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제가 활동을 할 건데 제 카페인데 강의 자료랑 Q&A 게시판에는 저는 질문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올려드려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답답을 하겠어요. 질문 올릴 때. 그래서 카페 같은데 그 유명한 카페에서도 저는 거의 질문 같은 거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거든요. 네, 이제 여기로 올려주시면 거의 대부분 저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내가 답답한 거 이게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이게 맞나 하는 거를 올려주시면은 꼭 뭐 질문 다른 거라도 올려주셔도 저는 성심껏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년부터 그 다음에 뭐 작년까지 틀이 유지가 돼 있어요. 6년 틀이 유지가 돼 있는데 올해부터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것도 이제 이 틀에 맞춰서 낼 텐데 여러분께서 기출을 풀다가 살짝 바뀌었을 때는 체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모의고사라는 일을 진행할 텐데 단답형이 줄었어요. 그 대신 단답형 문항이 전공 B영역, 조금 난이도 있는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서술형 비중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면 표준 편차가 나버립니다. 단답형 같은 경우는 맞고 틀리고예요. 객관식은 뭐 말 다 있고요. 근데 객관식은 없잖아요. 단답형 같은 경우는 맞고 틀리고인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똑같은 답을 맞으더라도 어떤 학생이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를 못 가져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1, 2점차로 갈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술형 문항이 사라졌고 문항수가 조금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변화됐을 때. 그래서 이제 변경했을 때는 유효사항 같은 게 뭐냐면 서술형 비율이 증가를 하면 여러분께서 쓰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대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이 답안 작성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키포인트라든지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꼭 안 보고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나중에는 지금 여러분께서 문제를 막 풀다가 집중한 게 뭐냐면 답 맞는 거예요. 나 이거 맞았어. 그런데 답을 맞는 거랑 그 나중에 출제 지침 같은 거 보면은 답의 배점 같은 경우가 크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답을 맞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4점 중에 1, 2점밖에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그래서 기본 개념 학습 충실하라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을 되게 넌지시 알고 그냥 대충 알고 때려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 살짝 꽈가지고 그런 문제는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충실하셔야 되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게 기본 핵심 개념이니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학습으로 실주를 누린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푼 거랑 치는 거랑 다르다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시간 배분 유의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시험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문제를 막 풀어요. 막 푸는데 틀렸어. 답이 엉뚱하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풉니다. 아이고. 다시 풀어요. 그래서 또 풉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면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버리면 2번 정도 반복을 해버리면 5분에서 한 7, 8분 정도는 금방 넘어가요. 문제 읽고 풀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못 넘어가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10분씩 20분씩 한 문제 잡고 있어버리면 그 시험은 망칠 가능성이 엄청 커요. 보통 한 문제당 7분 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 문제 왜 내가 안 되지? 아쉬워가지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는 나중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시험 치는 요령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정한 한두 문제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중등 임용시험의 특징 좀 말씀드리면, 이게 수능 출제랑 똑같거든요. 위원이. 그러니까 교수들이 출제를 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교수들이 뭐를 싫어하냐면 만들어내는 걸 싫어합니다. 정말 독특한 교수들 중에, 제 친구들도 교수들도 많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특정 시험에서 문제를 잘못 만들어냈을 경우에 자기의 명성이 깎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않고 각색을 하게 돼 있어요. 문제 같은 경우를 자기 학교 시험에 갖다 쓰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 쓰는 경우. 그래서 심지어 어떠한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AP라든지 이거 문제를 갖다 쓰는 교수들도 많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특색이 뭐냐면 기출 형태를 좀 고수를 합니다. 왜? 매번 교수들이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출제를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14년부터 출제 14년에서는 객관식도 있고 좀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습니다. 14년도. 그리고 14년부터 19년까지 출제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추는 거는 살짝 바뀌었죠. 객관식 단답형이 좀 줄고, 그다음에 서술형이 좀 늘어나고, 그 기존의 출제 패턴에서 살짝 바뀌었는데 그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출 형태를 고수하고 있고, 필수 문항은 또 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역학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어디서 뭐가 중요하고. 물론 거의 한 1-20% 정도는 되게 독특한 데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를 따졌을 때. 네, 그래서 반드시 제일 출제한다라는 거. 그 시간만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당 이거를 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 멘탈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문제를 정말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두 문제 때문에 시간 쭉 보내가지고 실제로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평가원의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분석하고 저희가 이제 할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70-80% 정도 차지를 해요. 공부에 대해서. 시험적인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PPT로 하다 보니까 14년부터 6년치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카페라든지 이거는 자료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거를 왜 기출 분석을 해놨냐면 역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냐, 그거는 당연히 좋죠. 전자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파트를 다 공부를 할 수 있냐? 근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몇 년을 주고 모든 영역이 골고루 나온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과목별을 좀 총편을 드리면 역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물리랑 그 다음에 심화역학.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특정하게 어느 파트가 나오냐. 물투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물리 수준 정도 가볍게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조금만 훈련만 하시면은 그렇게 풀 수는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반 물리 조금 푸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제보다 다른 거 먼저 푸셔도 상관없어요. 역학, 심화역학 같은 경우는 라그랑지안 관련된 문제가 거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 같은 경우는 전자기도는 수능 플러스 어느 파트, 뭐 MD냐 PT냐 말할 것도 없이 뭐 대학교 시험도 전자기도는 안 빠지고 거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전자기도가 현실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에서 하나의 굵직한 패러데이 법칙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 이거에 관련된 거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꼭 여기서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크게 여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력학하고 통계물리 같은 경우는 연력학은 경련으로 많이 나와요. 열기관, 1차 산업혁명 열기관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갑자기 이상한 데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연력학 같은 경우는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통계로 가면 통계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수업에서 조금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얘를 연력학에서 설명 불가능한 거를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통계적 확률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 못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작 자체가 엔트로피, 파티션 펑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개념이 뭐냐? 이게 약간 조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파티션 함수,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가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광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하랑 파동광학. 기하광학 같은 경우는 출제가 거의 대부분 렌즈랑 거울이 나오는데 작년에 조금 뜬금없이 이상하게 스넬 법칙이 나왔죠. 작년에. 그래서 렌즈 거울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의 파동 성질, 뭐 간섭, 회절, 그 다음에 편광 이런 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분이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양자역학.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파트들 중에 가장 점수 따기가 쉬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데서만 거의 나와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오히려 역학에서 점수 따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학은 어렵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역학의 애들이 많이 잘해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표준 편차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역학보다 여기가 훨씬 더 점수 받기가 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스킵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진짜 점수 잘 받게 해드릴 테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산자 성질, 연산자 오퍼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연산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전자가 주인공이거든요. 전자. 그래서 전자의 뭐 스핀이라든지 포텐셜 함수에 따른 양자적 접근법. 포텐셜 함수 같은 경우는 무한우물, 유한우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렸을 때 좀 나왔는데 무한우물,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이런 성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나오냐, 아니면 델타 펑션 같은 경우 나올 때 이런 게 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문제가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크게 바뀌지 않고. 그리고 현대물리 같은 경우, 현대물리는 상대론 같은 경우는 빈출 주제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출제 상대론. 그 다음에 전 영역 골고루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물리는 노벨상 받은 파트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노벨상 광전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효과, 뭐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얘는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독특한 게, 뭐 올림피아드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현대물리는 다른 시험도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임용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기존에 출제되는 파트가 잘 안 나옵니다. 이외의 파트가 잘 나와요. 여기를 빼면, 상대론 이거를 빼면은 이외의 파트.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나왔던 홀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뭐 액선 종류 있잖아요. 특성 곡선, 그다음에 뭐 제동 복사 이런 파트들이 꼭 여기서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의고사 출제할 때 이거는 좀 언급을 드릴게요.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한번 적중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지금 1차적인 기출 분석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안 하시는,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러면 어느 파트를 먼저 그 비중을 많이 가지고 내 시간에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효율성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막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파트가 골고루 나온다. 전 영역에서 수백 문제를 치르는데 골고루 나오면 당연히 다 공부. 이거 기출이 이게 필요가 없겠죠.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효율성. 어느 파트를 제한된 시간 안에 어느 파트를 어떻게 공부를 할지 효율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냐. 그다음에 실전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럴 때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교육평가원을 좀 언급을 드렸잖아요. 교수들이 문제를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들어내는지 그거 어떻게 지금 제가 예측을 할 건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대론을 빈출을 주제로 잡았잖아요. 그럼 상대론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거의 대부분 그냥 단답형으로 딱 그거 하나만 구해라 이렇게 잘 내진 않아요. 한번 거쳐서 내거나 아니면 개념을 좀 꽈서 그냥 하나 딱 물어보거나 하는데 이게 기출이거든요. 08년도 20번 상대론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그냥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상대 속도 그다음에 도플러 효과 물어봤는데 기출 같은 게 문제를 저는 이렇게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게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기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해설이 들어갈 겁니다. 답하고. 그래서 영역이 뭐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이 뭐냐. 근데 핵심 개념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걸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서술형에서의 스타트가 됩니다. 여기서는 뭘 물어보니까 내가 어느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냐면요. 상대 속도 문제를 알아야지 도플러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거의 상대로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돼요. 상대 속도를 베이스로 하는 도플러 효과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은 14년도 37번 문제인데 얘는 객관식 시험이었거든요. 아까 14년도 이후에선 객관식이 사라졌어요. 단답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에너지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너지 문제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는 그냥 대놓고 잠깐 넘어가 보면 대놓고 상대 속도랑 도플러 효과를 그냥 물어봤잖아요. 상대 속도, 도플러 효과. 근데 숨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요. 이게 에너지 문제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쭉 문제를 읽어보시면 얘는 상대 속도랑 상대 속도 에너지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 상대 속도를 베이스로 하는 에너지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이거는 그러면 상대 속도를 되게 좋아하니 이거를 베이스로 한 다른 뭐 특성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상대론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짭니다. 상대 속도를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왔던 거 도플러 효과 나왔고요. 에너지 운동량 나왔잖아요. 그럼 시간 편차 기류수주 동시성 상대성 중에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짜는데 그럼 실제로 나왔냐? 네. 19년도 이게 작년 거거든요. 작년 5번 문제로 나왔어요. 뭐냐면 상대 속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상대 속도를 알아야지 길이 숙절 문제를 푸는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저는 요구하냐면 문제를 볼 때 쓰세요. 핵심 개념을. 그 다음에 내가 핵심 개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모르면은 공부를 하세요. 그 문제를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시고 다시 문제로 와서 푸세요. 그리고 나서 안 보고 또 풀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공부에 강의 추구 반응 같은 경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효율성,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내게 해드릴 거예요. 그냥 막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 이게 아니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거를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높은 학습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적중률 높은 문제 같은 경우를 최대한 이 뉘앙스에 맞게 출제 패턴에 맞게 이런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낼 거고요. 동형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왜냐면 그 뉘앙스에 맞는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푼다랑 아까 친다랑 푼다랑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실제 시험에서 적응 훈련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소설형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핵심 파악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상대로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 핵심 개념, 상대 속도,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거 그거를 여러분께서 좀 한 다음에 답안을 거기에 맞는 답안을 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막 그냥 적으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기 시험지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채점이 딱 돼버리면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 바꿔져요. 채점이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랑 매번 테스트를 보고 피드백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당부 말씀은요. 노래방 가서
자기 18번이 아닌데 가사 안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 노래 부르실 수 있나요? 어렵죠. 인간이 시각에 의존해버리면 라이브에 약하게 돼 있어요. 실전에 약하게 돼 있어요. 시각에 의존해버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고 풀잖아요. 그럼 뇌가 착각을 하게 돼요. 안다고. 보고 풀면. 덮고 푸는 거랑 보고 푸는 거랑은 노래방에서 가사가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뭐냐면 약 먹을 때도 19, 30분에 먹으라는 거는 밥 먹고 끝나면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습관이 든 것처럼 뭐냐면 오늘 수업을 마치고 자기 직전이든 자기가 정하세요. 언제든 자기 직전이든 수업을 마치고도 언제든 끝나고 나서 오늘 배운 거를 쓰세요. 다 못 써도 돼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뇌를 좀 괴롭히면은 이게 장기 기억력으로 갑니다. 뇌를 좀 괴롭히셔야 돼요. 보고 하는 거랑 완전 틀려요. 안 보고 백지 상태. 그거를 매일 하시면 장기 기억으로 가요. 그렇죠? 꼭 나중에 안 하면은 제가 강제로 시킬 겁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 쓰고 주어 문제를 반복한다는데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도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같은 거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강하려면 안 보고 푸세요. 한번 풀어보고 이거는 그럼 나는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안 보고 처음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중간에 딱 막혀버리는 순간에 시간이 쭉쭉쭉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및 시간 체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저랑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테스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느끼실 거예요. 어려운 걸 앞에 배치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의외로 시간 체크를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좀 많이 느끼실 텐데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의외로 이것 때문에 많이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마지막이고요.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